집사님 여기 계시다가 이따가 저기 앞에 거 확대할 것 같으면 이렇게 눌러줘. 이렇게 네. 해주시면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대로 예 이런 식으로. 저기 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은 어머니 같이 조금 앞으로 더 오세요. 예, 더 앞으로. 예, 학생을 위한 거니까. 예? 왜? 뒤가 좋아? 좋아. 네, 이제 방송과 이제 현장에서 좀 같이 하는데, 와, 오늘 날씨가 여기 영하 15도더라고요, 아침에. 와, 깜짝 놀랐어요. 유리가 하얘서 저 유리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서울도 오늘 영하 11도죠. 서울도 이제 서울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그 2학년들의 이제 입시 요강, 요강 이 부분인데, 우리 그 우리 고2는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오늘 그냥 프린트 나눠준 거는 핵심적인 것만 넣어놨어요. 이 지금 PPT가 총 75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제가 그 PPT 자료는 나중에 이제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자료는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쭉 넣어놨는데, 이제 올해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올해 수능 시험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금 대학에 이제 가야 되는 학생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거의 40만 명으로 떨어졌거든, 40만 명으로. 그리고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정원,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가고 싶어하는 주요 대학의 정원이 5만 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서울 하면 이제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대학이라 했을 때 그 전체가 한 지방대까지 다 합치면 11만 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이제 4분의 1, 4대 1의 이제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대학은, 근데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이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내신이 가장 관건이에요. 내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내신이 교과죠, 교과. 교과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 성적. 그다음에 학종. 학교 생활.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까지 유효할 거예요, 학종. 그리고 플러스 수능. 플러스 논술. 그럼 이렇게 치면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싹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내신의 교과, 비교과, 그러니까 교과에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해 놓으면 수능 최저 등급을 좀 맞추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주 이제 경쟁이 굉장히 높은 대학 말고 그 아래의 대학은 어느 정도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앞에 한번 봅시다. 이 PPT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지금 그
수험생이 2011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44만 8,138명인데 지금 재학생이 30만 명 정도 되고 재수생 뭐 검정고시 합쳐서 12만 명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냥 요거는 넘겨볼게요. 요거는 그냥 넘겨볼게요. 자, 요것도 넘길게요. 넘기고. 자, 지금 우리 수능에서 영어는 이제 등급제이기 때문에 등급 점수가 1등급이 만점 이거나 아니면 만점으로 치고 2등급부터 대부분 대학이 마이너스로 가요. 근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우리 이제 주요 대학이라 하면 8개 대학, 이 주요 대학에서 영어 점수 몇 등급 정도 되면 이 주요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몇 등급? 3등급이나 2등급 내에 들어가면 돼요. 영어는. 왜냐면 영어는 보통 이 영어가 만점, 예를 들어서 1등급이면 자, 1등급을 서울대나 뭐 연대 이런 데는 0점으로 써. 0점. 1등급. 감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점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2등급이면 마이너스 2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3등급 마이너스 4점. 그러니까 사실은 2, 3등급만 맞아도 우리가 원하는 그 대학의 감점 점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4등급, 5등급 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감점이 되는 거예요.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영어 같은 경우가 조금 되면 사실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관건은 수능으로 관건은 국어랑 수학이에요. 자,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건 알죠? 그 다음에 넘겨봐요. 지금 이제 내신을 철저히 지금 준비해야 돼. 내신을 우리 고등학생은 지금 기말고사 봤어요? 잘 봤겠죠?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두 번의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대학별로 서울대 같은 경우나 서울대나 국립대 같은 경우는 333으로 가지만 웬만한 대학은 한 50%가 그러니까 내신 반영 비율이 고1, 고2, 고3 이렇게 있으면 고3이 50%를 반영해요. 고3이 50%를 반영하고 고1, 2에서 이제 전체 50%인데 그러니까 뭐 여기 20, 30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나 내신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 안 했는데 아니 지금부터라도 내신은 철저하게 따놔야 돼요.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뭐 예비 고1이라든지 우리 중학생들은 앞으로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대학 가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쉽다고 하면 좀 그런데 저게 대학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신이 뭐냐면 기초예요. 기초. 내신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기초. 왜냐하면 지금 거의 72%가 이제 교과나 비교과 정도의 이 내신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제 논술은 점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는데 지금 논술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논술을 로또라죠. 로또. 왜냐면 내신도 잘 못했고 그 다음에 수능도 잘 준비 못한 학생이 유일하게 기대를 만약에 이제 준비 못했다면 기대를 거는 게 이 논술이에요. 왜냐하면 논술은 논술에 이따 나오지만 학생부 반영 비율이 있어요. 그 학생부 반영 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신 40% 논술 60% 하면 그게 논술이 90%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실질 반영률이 있어요. 실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내신을 만약에 내신이 400점이다.
40% 400점이다. 그리고 논술은 600점이다. 그렇게 하면 지원만 하면 뭐 연대든 고대든 고대는 없어졌죠. 논술이. 지원을 하면 400점 만점에 380점을 주는 거예요. 지원만 하면. 그러니까 허수하고 실수가 있어요. 실제 반영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실제 반영 비율하고 그냥 이렇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전형에서 보는 그 허수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40% 학생부 40% 그리고 플러스 60% 뭐 50대 50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40%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허수예요. 허수. 그러니까 실제 반영은 이게 한 10%에서 15%도 안 돼요. 내신은. 왜냐하면 내신은 학교에서 자기들만의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너네가 시험 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별고사 우리가 출제하는 것을 한번 해봐. 그래서 대학별고사는 자기들이 문제를 내는 거야. 자기들이 문제를 내서 자기들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40대 60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허수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실제 논술을 잘하면 논술 반영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종. 아직도 학종이 이제 학교 생활, 뭐 예를 들어 학교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이 올해까지 그래도 많이 유효하다. 예.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을 전반적으로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내신 따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나는 내신이 망했으니까 수능으로 갈 거야. 예, 갈 수 있어요. 근데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안 해놓고 수능만 따로 공부하겠다. 그리고 수능만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원할 학교가 없어요. 수능이 점수가 안 좋으면은. 그리고 앞으로 수능은 계속 불수능입니다. 왜냐하면 이따 나오지만 서울 시내 모든 대학의 교육부에서 수능 40% 이상 뽑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40%가 아니에요. 거의 50%가 넘어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이렇게 수시에 정원이 있는데 수시 정원에서 논술을 봤더니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무조건 뽑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원 내 정원이 있고 정원 내 정원이 있는데 수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시에서 우리가 200명 뽑겠다. 그런데 수시에 또 200명 뽑았는데 수시에서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거기서 150명 뽑고 50명을 다 이관시켜버려요. 정시로 이관시켜요. 그래서 수능으로 이렇게 학생을 선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관해버리고 그다음에 수시도 뭐가 있어요? 최저 등급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능은 계속 불수능이. 그러니까 올해도 국어가 어려웠죠. 마찬가지예요. 국어든 수학이든 앞으로 계속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볼까요?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학년도별 대입 정책 변화가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저거는 이제 현재 시험 본 친구들이에요. 시험 본 친구들은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확대, 여러 학교 국립대학의 40% 확대를 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정원이 다 40%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구분이 개편되죠. 통합이에요, 통합. 문이과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 폐지했습니다. 이제 교사에게 추천서 받는 거 없어집니다. 비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논술과 특기자정 폐지 유도. 그러니까 폐지 유도는 뭐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고2, 이제 고3 올라가는 고2,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학대. 아까 얘기했죠. 서울 소재 16개 대학교. 쭉 나오죠. 건대, 경희대, 고려대, 강원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시립대, 여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전부 다 이제 40% 이상 학대. 근데 40%가 넘는다 그랬어요. 현재 고1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이 전형이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5,000자 이상이었는데 올해 고2부터는 자기소개서 3,000자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비율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어필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더 교과에 충실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는 이제 독서한 것도 반영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다 없어집니다. 독서한 것도 다 사라지죠. 자, 넘겨볼까요? 네, 넘겨보세요. 자, 이제 똑같습니다. 2023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은 학생부 위주, 교과가 이제 수시가 78% 뽑아요. 78%. 정시 22%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학생부 교과가 지금 44.3%죠. 수능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그다음에 종합으로 가는 것이 23%. 논술이 그래도 11,000명이나 뽑죠.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뭐 이제 예체능계나 이런 학생들 위주고, 그다음에 정시는 수능 위주입니다. 수능 위주. 그다음에 이제 실기 예체능 위주. 그래서 큰 거는 수시 6회, 정시 3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78%, 22%라는 거 넘겨보세요. 자, 권역별은 자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서울시내대학은 정시가 강화됩니다. 정시 학생들 위주로 많이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시를 확대시켰거든.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점점점 지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대학들은 뭘 더 확장시키냐면 수시를 확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는 합격하면 무조건 이렇게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정시 수시 이렇게 완전 수도권하고 서울 시내랑 지방이랑 완전 갈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넘기고. 자, 이제 16개 대학교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 있는데 쭉 보면 다 뭐죠? 40%를 넘깁니다. 자, 시립대 같은 경우는 45% 정도 되죠. 다 40%를 넘깁니다. 저거 안 넘기면 지원이 안 되니까 싹 넘겼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 소재 대학 정시 실질 비율이 아까는 40%였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점점 늘어납니다. 자, 건국대는 45, 그다음에 시립대 46, 그리고 이제 이거 정원 내 정원이죠. 그다음에 뭐 중앙대 45, 이렇게 가는데 뭐 33인데 저게 그냥 33이지만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면은 40%, 50%가 넘어갑니다. 넘겨보세요. 자, 수도권 이제 유형별 모집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주요 대학을 보면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종합. 근데 교과서 전형은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로 가는 친구들은 정교해서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 정도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종합 전형이 있는데 그 종합 전형과 이제 논술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내용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보다 뭐 등록금도 싸고 이런데 시립대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논술 전형을 70명 뽑고 종합 전형 630, 교과 전형 220명.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이제 54% 정도 가져가죠. 자,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쭉 특기할 만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위권 대회라고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는 대학이 15만 4천 명을 뽑고 수시에서 11,000명을 뽑습니다. 수시에서 특히 논술에서 11,000명 뽑고 종합전형에서 8만 1,000명 이렇게 뽑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 신설 대학들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그래서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KU 지역균형. 그래서 지역균형은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천을 받아야 돼.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그래서 추천받는 쪽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추천 인원이 대단히 제한적이죠. 학교마다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 2명, 자연 3명, 그 다음에 동국대 인문 4명, 자연 4명 이런 식으로 쭉 뽑고 있죠. 그래서 뭐 연대 같은 경우는 재적 인원의 5%, 그러니까 5% 안에 전교에서 5%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5% 안에 들어야 저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서울대 입시요강. 서울대. 그래도 한번 볼까요? 지역균형 서류평가가 이제 70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들이겠죠. 면접 30.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세계 영역 3등급. 그러니까 세계 영역 3등급이 뭐냐면 세 개가 다 3등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2등급이었어요. 왜 3등급으로 바꿨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이 저하됐다고 생각해서 3등급이에요. 그래서 근데 올해도 3개 과목 이제 지역균형 말고 일반 전형에서 3개 과목 7등급. 그러면 7등급이 뭐죠? 2, 2, 3이면 되는 거예요. 2등급, 2등급, 3등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아마도 학력이 저하됐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데 내년 이제 올해 고2도 원래 고2도 지금 333으로 입시의 요강을 발표했어요. 근데 서울대에서 대교협에다 그랬어요. 우리 그 7등급으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합이 세 과목 합이 7등급이면 이제 일반 전형,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시는 이제 1000명 정도 뽑습니다. 수능 100%로 가죠. 자,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설명한 거 넘겨보세요. 자, 영어. 아까 영어 얘기했죠. 영어 반영 방법 볼게요.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자, 그래서 전체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이 0점이니까 1등급이 90점까지 1등급 90, 80, 70이기 때문에 0점이에요. 그리고 2등급은 0.5점이에요. 그리고 3등급은 2점이에요. 4등급 4점.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저거 0.5점 차이도 엄청나죠. 학생들이 쫙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200점에 만점을 줘요. 인문, 자연 다. 200점 만점에서 2등급 196, 그다음에 자연계는 이제 이과니까, 이과 계열이니까 아마 조금 더 봐주는 것 같아요. 자연계가 더 안 봐주네. 198점. 자연계의 경쟁률이 있어서 그런가 보요.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3점, 4점의 등급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경희대도 196, 198, 200점, 196, 188. 그리고 고대는 이제 마이너스 3, 6, 9 이렇게 나가고요. 동국대는 199, 197 이런 식으로. 서강대는 100점, 99, 98, 97. 그러니까 1등급하고 4등급까지가 3점밖에 차이 안 나요. 영어 등급이. 그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조금 급관을 좀 떨어뜨렸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5점씩, 자연계에도 5점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2점, 4점, 6점,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죠. 떨어졌어요. 중앙대, 여기도 2점, 4점, 이렇게 급관 차이를 조금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는 서울 주요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한 성적은 최소 3등급은 맞아야 돼요. 최소 3등급. 그러니까 절대평가니까 90, 80, 하여튼 80 몇 점 정도 나와야 되겠죠. 자, 넘겨볼게요. 자, 논술 위주 전형. 자, 36개 대학에서 논술로 11,016명이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서 주로 시행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술은 대학에서 문제 내는 거잖아요. 대학에서 문제 내는 건 우리가 내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논술 전문, 뭐 전문이라 치면 논술 전문인데
논술로 이제 학생들을 많이 좀 했고, 물론 이제 언어로도 했지만, 뭐 잠깐 얘기하자면 한때는 전국에 이제 이렇게 많은 논술학원 중에서 최고 많은 학생들을 배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논술 지금 고2 학생은 지금 겨울방학 때 본격적으로 논술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 논술을 논술이 자 이제 논술을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논술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데 논술은 제가 봤을 때 논술은 이거는 연습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좀 이 세속말인데 노가다입니다. 논술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논술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그러한 논술 A형이 아니고 B형이에요. 근데 B형도 변칙적 B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논하시고 글 쓰는 거예요. 근데 B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제시문을 줘요. 가번, 나번, 다번. 그런데 이 제시문을 저기 이제 논제가 있어요. 논제가 있고 거기 제시문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랑 요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논술은 서술형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면 채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채점의 기준과 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논술을 엄청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번 수능에도 그 뭐죠? 생물과학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 2가 됐죠? 생물인가? 생명과학 문제로 소송 걸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효됐잖아요. 학생들이 막 다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논제와 제시문이 정확해야 뭐가 나와요? 논술에 답이 있는 거예요. 원래 논술은 뭐예요? 각자의 어떤 사고력과 이거에 맞춰서 답이 다양해야 되는데 그게 답이 다양해 버리면 뭐예요? 변별이 없어진다. 그래서 논술은 사실은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으로서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잘 분석해 보면은 근데 학생들이 오류가 뭐냐면 논제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해. 논제 독해가 안 돼요. 논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시문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교과서에 다 나와요. 교과서에 나오는 뭐 요약하는 거,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적용하는 거 이렇게 딱 세 문제 나와요.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건 답이 다 나와 있어서 웬만한 독해만 제대로 하면 그대로 쓰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논술을 잘 준비하면 독해력이 되기 때문에 수능 언어 영역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논술은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논술도 어떻게 보면 논술 100% 전형이 있고 학생부 전형이 들어가도 학생부 전형이 들어갈지라도 물 좀 주네. 내 거, 예, 남의 거 뺏어 먹지 말라고. 네.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잘 써도 수능 성적이 2개 영역 2등급, 3등급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영향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낮아요. 100% 반영대학 보세요. 연세대. 여러분 연세대 뭐 가고 싶은 대학이죠. 여기 100% 반영합니다. 자, 서울 미래캠퍼스. 미래캠퍼스는 여기 가까운 데 있죠. 원주에. 성균관대, 건국대, 한국항공대 100% 반영. 그러니까 논술만 잘하면 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듯이 논술은 훈련 조금만 하면
연습 조금만 하면. 그리고 대학마다 논술은 다 유형이 공통적으로 비슷하지만 색깔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연세대 가겠다 그러면 연세대 거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데 연세대는 이제 영어 지문이 있어요. 단점이 영어 지문이 있다는 거. 영어 독해가 조금 부족하면 정확히 독해해야 되니까 뭐 연세대보다는 성대나 건대 이런데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을 쭉 보면 아까 개괄적인 얘기고 보면 학생부 40, 논술 60 저거 전부 다 거의 논술 80, 90이라고 보면 됩니다. 논술을 잘 쓰면 갑니다.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모 학원에 이제 원장으로 있을 때 성남 원장으로 있을 때 학생 수 대비 이제 그때 고3 학생 수가 한 350명 그 학생 수 대비 111명이 이제 논술로 대학 갔어요. 그때 뭐 논술도 뽑기도 많이 뽑았는데 이제 그때 논술로 합격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뭐냐면 나름대로 수능에도 효과를 본 거예요. 수능에도 점수가 좀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수능 점수도 아니고 내신 점수도 아닌데 아주 독특한 친구가 있어요. 글쓰기 좋아하는 친구들. 그 논술은 재능이더라고. 수능도 재능이에요. 왜냐면 수능은 언어 사고력, 다 사고력이거든요. 언어 사고력이기 때문에 수능도 어떻게 보면 재능일 수 있어요. 공부 잘 이렇게 안 해도 구호점수 딱딱딱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보면 대부분 그 학생이 어린 시절에 계속 좀 꾸준한 독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쭉 보면은 다 그런 얘기예요. 다 지금 학생부 논술, 그럼 논술 뒤쪽에 논술이 더 높죠? 60, 70, 100, 60, 70, 70, 70, 70 이건 뭐냐면 논술 위주로 뽑겠다 이 얘기예요. 자, 넘겨볼까요? 두 번째 마찬가지죠. 두 번째 서강대부터 쭉 내려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논술 위주입니다. 예, 넘기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넘기세요. 의학계열은 관심 있는 분만. 근데 요즘에 간호 계열 있죠. 이 간호 계열이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남자들도 의공학과, 왜냐면 취업이 잘 되니까. 근데 고생은 해야 돼요. 가서 고생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호 계열로 특히 이제 전문대도 굉장히 세졌어요. 간호 계열이. 왜냐면 전문대 학사가 주는 전문이 3년제. 요즘은 전문대를 하지 않죠. 대학이래, 대학. 그러니까 4년제 대학교, 그리고 전문 학교는 대학이라고 하죠. 대학, 컬리지. 자, 그냥 이거 넘길게요. 쭉쭉쭉쭉 넘길게요. 자, 이것도 넘기고, 네. 자, 여기 볼게요. 자, 국어와 수학 점수 산출 방식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선택 과목이 생겼죠. 국어, 수학에. 그죠? 국어만 좀 잠깐 얘기해 보면 화작과 언매가 있어요. 그죠?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자. 우리 학생은 국어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화작과 언매 중에. 화작. 왜? 둘 다 안 배워요. 어? 둘 다 배우질 않아요. 학교서? 근데 3학년 때 화작을 배워요. 화작만 배우는 거야? 네. 이제 이 언어 매체가 어렵죠? 예. 네. 문법이니까. 그죠? 화작은 소통이니까. 근데 어렵고 힘들면 그럼 손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쉽고 배우기 쉬우면 이기냐? 그렇지 않아요. 이 표준 점수라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화작이 만약에 보통 쉽다. 이 쉽다로 하는 공부 여건도 좋고 이해도가 좋다. 근데 언매는 요거는 어렵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 평균을 내서 자, 이 평균이 낮으면 표준 점수 여기에 가산점을 줘요. 여기다가. 왜냐면 수능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영수 뭐 이제 영어는 뭐죠? 이제 그 급간으로 그냥
이제 자격제로 됐죠. 등급제로 바꿨죠, 영어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이게 표준 점수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국어, 수학, 그 다음에 뭐냐면 사탐이나 가탐이거든. 그럼 요거를 이제 100단에서 300으로 딱 했을 때, 300점을 했을 때 국어가 어려웠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높은 거예요. 수학이 어렵다. 또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과탐, 사탐이 어렵다. 그럼 높은 거. 그래서 300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는 내가 이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 어려운 걸 선택하면 어려운 거만큼의 가산점이 있는 거고 또 쉬운 거를 선택하면 쉬운 것만큼의 또 그만한 어떤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뭐 학교에서 이거 배우면 이거 해야죠 뭐 이쪽으로. 자 이제 이런 것이 국어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도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공부하기 쉬운 걸 해야 되겠다 하면 쉬운 것만큼의 변별력이 있고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의 변별력이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자기가 환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학원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랄까요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어떤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본인이 그래도 계속 훈련해 왔던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볼까요?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얘기했죠. 진로를 먼저 고려한 후에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넘기시고 이제 선택하면 지정 대학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국어는 똑같고 수학도 59개 대학이 있는데 그거야 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 요거는 우리가 뇌라는 거를 좀 공부할 때 알아둬야 공부에 좀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부모님들이 복수를 당한대요. 복수. 학생들에게 보복을 당한다 이거야.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이제 우리 그 모집 단위가 오늘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행학습. 오늘 그건 이제 PPT 하지 말고 이걸로 그냥 갑시다. 예. 뭐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로 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좀 서로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학생은 언제 책을 본인 생각에 독서를 나는 몇 학년 때 이 정도까지 내가 독서를 했다. 몇 학년 때까지 독서를 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 자, 그러면 중학교부터 왜 독서를 안 했을까? 그쵸?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재밌었나? 엄마가 시켜서? 자, 그래서 이제 복수 당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핀란드 학생들은 핀란드에는 국가에서 정해놨어요. 7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도 가르치면 안 된대. 그런데 만약에 가르쳤다가 그게 발각이 된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 제재와 손해를 당해도 부모가 뭐라 못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선행학습 못 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선행학습 금지예요.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영창 가고 뭐 감옥 가는 게 아니고 벌금 내는 건 아니지만 그 학생에게 처해진 불이익을 당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학생은 선행학습을 했어. 그러면 학교 안에서 걔가 못 따라오잖아요. 그 재미없잖아요.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한 건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 불이익은. 자, 그러면은 왜 선행학습을 금지할까요? 왜?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왜 저 나라는 핀란드가 교육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교육 선진국이고. 근데 왜 학교 들어오기 전에 선행학습을 왜, 그러니까 숫자도 물론 언어도 물론 우리처럼 한글, 영어 다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뇌 발달 단계에 따라서 맞춰서 네. 하면 되는데 네. 선행학습을 한다는 건데 욕심으로 그렇죠. 욕심도 있는데 학생에게 뭔가 있어서 그래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 학생처럼 중학교 때부터 책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읽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학습 우울증이래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뇌가 이제 뇌와 뇌를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뭐 용어들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고, 그것이 전기 작용을 해서 내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6살 이전, 학령기 이전에 뇌는 형성이 되지 않은 거래요. 아직까지 뇌가 완성되지 않았대요. 근데 완성되지 않은데 뇌를 막 쓰는 거야, 강제로.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조립되지 않은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가 가는 척 하다가 완전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미 학령기 이전에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 뭐 이제 애 한글 깨친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우리 애들 뭐 책 엄청 읽히고 막. 근데 지금은 애들 책을 안 읽어요. 이게 뭐죠? 보복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제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가 놀아야 되고 재밌어야 되는 세상이 골치 아픈 세상이 된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고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까 뇌가 이제 형성되기도 전에 막 과부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뇌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뭔가 부모가 뭘 얘기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학습 우울증.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면 뭐가 오냐면 반드시 학습 우울증이 옵니다. 이 학습 우울증이 무엇으로 오냐면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와서도 6년 내내 뭐만 가르치냐면 독서만 가르칩니다. 어떻게 책 읽는 건지, 어떻게 책 읽는 거 어떤 방법으로 가는 건지.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기본이 장착된 다음에는 외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이 되기 이전에 벌써 뭘 하냐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 우울증이 올 정도로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뇌를 볼게요. 이게 이제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요 간뇌가 있어요. 사이 중간에 대뇌, 소뇌. 그러니까 대뇌는 뭐냐면 학습이에요. 학습, 의미. 소뇌는 뭐냐면 운동. 물론 이제 좌우뇌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놀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운동과 놀이가 발달되면 이게 집중력이 됩니다.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학습도 이게 공부만 해서 학습이 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밥 먹을 때도 왼손 할 때 그게 학습이거든요. 그 모든 학습들을 서로 발달시키면 요 중간뇌가 발달합니다. 이 간뇌라고 해요. 간뇌. 요게 발달하면 이게 뭐가 돼? 이런 사람들을 천재라요. 천재. 영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발달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사실은 노는 게 어른도 마찬가지죠. 놀이를 할 때 두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오감으로 우리의 뇌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오감으로서 우리의 뇌가 어린 시절에는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아이들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학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학습으로. 강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뇌의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다음부터는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전성수라고 하는 사람은, 교육학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애는 뭐 한글을 언제 띄웠다, 우리 애는 영어를 잘한다. 이게 사실은 부모의 교육적 컴플렉스를 아이들을 통해서 충당하려고 하는, 그게 부모 욕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아이들이 이 공부의 적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오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세요? 본인 생각하기에. 1시간?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아니, 학교에서 공부하잖아. 그건 공부 아니야? 자,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또 공부하라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음이 좀 어때? 그냥 그래? 엄마가 공부하라 그래도, 와, 달관했군요. 근데 우리 그렇죠. 우리 이제 일터에서 부모님 일하잖아요. 집에 와서 일해. 그러면 어때요? 아니, 일하고 왔는데 또 일을 하래. 물론 어머님들은 가사가 있죠. 가사가 있긴 한데 집에서는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조금 놀고 싶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도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공부한 거는 머릿속에 없어요. 아이들이. 또 학원에서 공부한 건 머릿속에 없어요. 근데 집에 와서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계속 공부해야 돼. 이제 그게 부모님도 스트레스지만 학생들도 엄청난 스트레스. 거기서 뭐가 떨어지냐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그래서 놀 때는 정말 놀아야 되거든요. 그게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린 고등학생인데 우리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공부에는 목표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목표와 효율성이 없으면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보면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3월 달에. 자,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제 평가는 6월, 6월, 9월인데,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85점을 맞았는데, 9월 달 가도 85점이야. 물론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에 효과가 없는 거야.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공부에 대한 효율성과 공부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저 학생처럼 공부 1시간만, 하루에 1시간만 해도 그게 집중력이고 효율성이 있으면 성적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공부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시간으로 갑니다. 시간. 여러분, 공부는 내가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공부일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재밌거든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 자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공부는 내가 모르거나 난해하거나 힘든 거, 이걸 자꾸 뭐죠? 반복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는 뭐냐면 이런 거.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온몸으로 하는 거, 사실. 온몸으로. 온몸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학생들은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공부를 쭉 해보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여기 자기가 빵꾸 뚫린 게 있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자기가 시험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뭘 모르는지 알아야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고 공부하는데 이걸 떼워야 뭐예요?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반복적으로 쉬운 거, 자기가 하기 쉽고 점수 잘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공부했다라는 착각을 가져요. 공부했다는 착각. 공부했다는 착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중에 점수를 보면 또 실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학생은 모르는 거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 반복하고 훈련하는 방법, 공부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학생이 한 명밖에 학생은 한 명밖에 없어서 학생 이따가 상을 줘야 되겠네. 물어보는데 우리 학생은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보잖아.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를 맞춰보고 채점을 하고 나서 바로 해설지를 봐요? 그거 어떻게 해? 그냥 이거도 딱히 안 봤어요. 모의고사 안 봤어? 밖에 봤는데 안 풀었어요. 모의고사는 보지만 문제는 안 풀었어요? 수능으로 갈 게 아니니까요. 내신으로? 내신으로. 어떻게 수능으로 가요? 어? 여기 양쪽에서 어떻게 수능으로 가냐고요. 수능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학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지역이구나. 여기. 그렇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수능을 보든 내신을 보든 학생들이 어떻게 가냐면 바로 답을 맞춰봐요. 해설지를 봐요. 그러면 그럼 보통 우리는 수능을 보면 답지와 해설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요? 이걸 보니까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은데 다시 풀어보면 똑같은 문제 다시 풀으면 또 틀려요. 사고력 문제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국어라고 하는 그 공부는 연역적인 공부예요. 연역적. 수학은 기납적이에요. 수학은 답을 알아도 계속 문제 풀고 하다 보면은 훈련이 돼요. 근데 국어는 해설지를 먼저 보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건 답은 이거야라고 답을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사고 과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은 걸 반복하되 답을 보지 않고 계속 내가 훈련하고 끌어내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목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론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독서를 많이 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윤독과 해독이 있어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독서를 해야지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마무리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그 발달 장애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에게도 지금 그 적시에 하지 못해서 어른도 인격적 장애가 와요. 근데 그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시기에 그 사람이 공감되고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영향을 받지 못하면 계속 그게 뭐로 나타나는 장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 장애, 발달 장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요즘 시대는 우울증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뇌 과학으로서 이 양쪽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활동하는 거랑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어머니 독서스쿨 하면서 계속 운동 얘기했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자기가 평소에 좀 무언가 하는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공부의 의미도 못 찾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뇌과학은 이제 우리 따로 우리 이제 초등 자녀들, 초등 저학년 자녀들 학부모들이랑 좀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학생은 좀 상담을 좀 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